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야, 9개의 챕터를 하고 나서야 이제 처음으로 문장이라는 것을 하네요. 그동안 9개의 챕터를 통해서 문법, 즉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기본 메커니즘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오늘 처음으로 문장, 센텐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능동태입니다. 세 번째는 수동태일까요? 아닙니다. 중간태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먼저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순서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태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록편에서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가 아닌 문장들을 보여드리고 끝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썸네일에서는 저희들이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태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옷 태라고 하면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면 영어에서의 태는 문장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모습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세 가지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능동태,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자, 능동태와 중간태를 하나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중간태를 분리하면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aspect, 즉 상이라고 하고 일반 문법 용어로는 voice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voice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스피킹에서는 말하는 형태, writing, 즉 글에서는 쓰여지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보죠.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영어는 틀림없는 명사의 언어입니다. 명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독립객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독립객체에 동사를 선택해 넣어서 이 독립객체의 액션, 즉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스테이트먼트, 즉 상태를 나타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독립객체가 두 개라면 선택을 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겠죠. 이 두 형태의 문장을 보시면 처음 문장은 앞에 있는 이 독립객체가 이 동사의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주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독립객체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동사의 주체가 되니까 주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동사의 대상, 목적이 되니까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럴 경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야, 왜 꼭 앞에 있는 것이 주어고 뒤에 있는 것이 목적어야? 네, 영어에서는 동사의 앞에 있는 것이 반드시 주어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 평서문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포지션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리가 이 독립객체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제 이 두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영어 동사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선택해서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이 주어는 동사를 통해서 목적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트랜지티브라고 합니다. 트랜스는 수송하는 것, 연결하는 거죠. 또 이 경우도 보시죠. 주어, 동사로만 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연결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부정접두사 in을 붙입니다. intransi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transitive verb를 타동사, intransitive verb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transitive와 intransitive가 영어 문장 모습, 즉 태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이 연결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intransitive는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수동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transitive, 즉 타동사만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영문법에서도 명사는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핵심으로 다루지만 동사는 transitive냐 intransitive냐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즉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핵심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오늘 문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만 이해하면 오늘 태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따로 다음 시간에 번외편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모습을 봤을 이제 태를 본격적으로 다뤄봐야겠죠. 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자,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subject prominent입니다. 자, 영어는 subject prominent 언어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장에 반드시 주어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색하죠. 자, 예를 들어서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영화 봤어,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I saw the movie, I studied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즉 주어가 문장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subject prominent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나는 영화 봤어, 나는 공부했어. 자, 이렇게 잘하지 않죠. 대신 우리는 영화, 공부를 앞에 내세웁니다. 자, 우리는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터픽이 중요한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문장 안에서 이 핵심 내용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topic prominent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능동태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는 이미 능동태에는 아주 익숙하죠. 영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이 대부분 다 능동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의 차이겠죠. 영어는 토픽 중심이 아닌 서브젝트 중심의 언어라는 점, 주어가 가장 두드러져야만 하는 점, 반드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보통의 능동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이 서브젝트 프로미넌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어는 계속 어색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가장 두드러져야 한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동태, 이 수동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문장의 모습, 즉 태, voice를 3개로 나누는 분도 있고 2개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유는 이 능동태만 있던 시절에 이미 중간태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태를 능동태 하나로 보면 영어의 모습은 사실 능동태와 수동태로만 보여지는 거죠. 자, 능동태는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능동태,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능동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현대 영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약 87%의 문장이 능동태와 중간태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서 능동태에서 수동태까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초기 영어에서 원래 수동태는 없었습니다. 즉 100% 능동태 중간태였습니다. 자, 이 수동태는 라틴어 쪽에서 시작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7세기 들어서 이 영어에서도 수동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동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부터입니다. 19세기 초가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서적들의 이 수동태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상식이죠. 자연과 사물을 중심에 두게 되면 수동태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죠. 자, 이렇게 중간태라고 부른다면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중간태를 능동태, 수동태와 나란히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잖아요. 즉 영어의 태를 저희는 3가지로 보고 공부를 합니다. 혹여 2가지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 중간태를 능동격이라고 해서 능동태 아래에 두게 되는데 이러면 저희들 생각엔 좀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능동태,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태 아주 대표적인 문장 하나로 중간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The book sells well. 이 책은 잘 팔린다입니다.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기도 하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외국인들이 영어 원어민들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간태입니다. 우리도 능동태나 수동태는 곧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책이 잘 팔린다라고 하고 싶을 때 The book is sold well.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셀이 자동사도 있던데 이거 그냥 자동사 아니야?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 여기 두 예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사가 go가 있죠. I go. 내가 갑니다. 주체, 주어인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the book sells well. 이거는 책이 잘 팔리는 거죠. 모습은 둘 다 능동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the book sells well은 수동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자동사와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모습은 능동태이지만 실제로 뜻은 수동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태로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중간태가 나타날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 영상의 2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사실 다 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바로 포커스입니다. 태, 영어로는 voice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논문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자기 의견을 이 논문에 다양하게 펼치겠죠. 그런데 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포커스입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기체는 뭘까요? 영어에서는 주어입니다. 한 문장에서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도 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subject prominent라고 했잖아요. 능동태도, 수동태도, 중간태도 바로 이 포커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같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는 토픽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하나하나 객체를 바라보는 방식의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리고 포커스는 주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를 목적어에 맞춰주고 싶다면 이 목적어를 반드시 주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능동태 중에서 특히 포커스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이 끓고 있어. 이 차 잘 나간다. 금값이 오른다. 이 책 참 잘 읽혀. 자, 여기서 물, 차, 금, 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뭐 불로 끓이든 난로에 끓이든 엄마가 끓이든 내가 끓이든 뭐 내가 운전하든 네가 운전하든 정부가 금값을 올리든 시장이 금값을 올리든 내가 읽든 선생님이 읽으시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때가 있죠. 독립객체로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관점의 언어를 가진 우리들조차도 이런 표현이 필요하고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객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어 원어민들에게는 뭐 더더욱 이 표현이 유용하겠죠. 오직 물만 보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Water boils. 자동차만 포커스한다면 This car drives well. 금값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Gold prices increase. 책만 보이는 겁니다. The book reads well. 포커스가 극대화될 때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수동태입니다. 자, 우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피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자격만 주어지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의 격자를 써서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를 이름 붙여서 주어도 만들고 목적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어는 순서의 언어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위치가 자격을 부여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 혹은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는 일정 폼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바로 be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것으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be 플러스 pp 과거분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수동태가 보입니다. 사실 비동사에서 먼저 다루려고 했는데 문법에서 먼저 하게 되네요. 자, 원래 영어에는 수동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7세기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be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없었을까요? 수동태가 없었을 당시에도 이 형태는 원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동태의 공식이 아닙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be와 형용사, happy.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The door is closed. closed. 이 closed는 품사가 뭐죠? 닫힌 이런 뜻이 있잖아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저희들 분사편을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즉, 이런 형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당시의 영어 원어민들은 이걸 수동태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마치 happy처럼 closed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영향을 받고 나서도 고대 영어 원어민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수동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영어를 상당히 오래 해도 언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죠. 근데 영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have 동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I have the door closed라는 문장입니다. 이 뜻은 내가 문을 닫았다입니다. 내가 문을 닫히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닫혀지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The door와 closed를 바꾸면 I have closed the door. 이렇게 완료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불어편에서 진행할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I have the door closed 라는 문장 때문에 원어민들은 closed에 대한 큰 깨달음? 어쨌든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closed를 상태인 닫혀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지고 있는 이라는 액션, 즉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The door is closed 라고 하면 상태만이 아닌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다이나믹 패시브라고 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배우는 수동태가 탄생한 것입니다. 수동태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는 액션. 이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나믹 해야 합니다. 능동태,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는 문장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느낌이 달라지듯이
문장도 어떤 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I sold a book. 내가 책을 팔았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핵심입니다. The book was sold. 책이 팔렸습니다.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책에만 집중을 합니다. 책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책의 포커스가 극대화될 때 The book sold well. 책이 잘 팔린다라는 중간태 표현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주어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토픽에 집중하지만 영어를 잘 하시려면 반드시 주어와 친해지셔야 합니다. 부록편입니다. 오늘 부록편에서는 수동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들입니다. 앞에서 B 플러스 PP라는 것이 수동태의 형태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수동태 이전에 이미 B 플러스 PP 형태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수동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분사는 존재했습니다. PP는 과거 분사라는 뜻입니다. participle. 여기 분사편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동사를 가져와서 다양한 품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형용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 원어민들은 B 플러스 형용사처럼 B 플러스 PP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우리 중에는 어떤 과거분사는 형용사라고만 쓰인다 라고 외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I was frightened. 나는 겁을 먹었다 할 때 frightened, 여기서 형태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frightened는 형용사고 보어입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by JJ를 넣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JJ 때문에 겁을 먹게 되어지는 그 움직임을 나타내잖아요. 수동태의 또 다른 이름은 Dynamic Passive입니다.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대도 있습니다. This book was stolen. 이 책은 도난당했죠. 다이나믹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clearly를 넣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틀림없이 도난당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부사를 하나 넣음으로써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스톨른은 형용사로서 보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동태를 이해함으로써 구별하는 방법을 체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 이론은 아닙니다. 원어민의 관점으로 독립객체를 바라볼 수 있고 영어라는 것이 주어가 핵심인 문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어에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게 되면 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중간태는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 또한 여기 정리해둔 중간태 동사들을 통해서 연습하시면 원어민의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태를 오늘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두 개의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끝나시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